그 뭐 당장 이제부터는 미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가 오릅니다 이런 말씀보다도 미국도 고금리와 강달러에는 장사가 없다.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고 가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 정도로만 코멘트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그 사실은 환율에 따라서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국내 금융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달러가 만약에 포지션은 분명히 강세고 네네. 비달러 국가들은 자국 통화를 약세를 시키려고 네네.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점차 달러가 약세로 접어드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달러 자산보다는 비달러 자산이 더 유리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하시는 분들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네네네. 네. 네. 개인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달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미국 이외 국가들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어를 저금리의 약한 통화 페어를 가져가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되면 수출을 통해서 달러를 쌓아요. 네. 그다음에 저금리 때문에 성장을 제고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좋은 것과 나쁜 게 있어요. 네네. 뭐냐면 지금 미국은 좋은데 미국 이외 국가는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페어를 다르게 잡는다면 안 좋았던 나쁜 곳들은 좋아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것들이 좋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얘네들이 조금이라도 좋아지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안 좋아질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주식을 하진 않지만 네. 주식을 보시는 관점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고 좋아지는 것과 나빠지는 게 있으면 어느 게 더 중요한가요? 나빠지는 게 좋아지는 거를 포지션을 잡느냐가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하죠. 그렇죠. 좋아지는 나쁘지만 좋아지는 게 바닥에서 건지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최근에 보면 중국은 더 이상 나빠질 수 모두가 다 버린 시장이 되니까 의외로 굉장히 빠르게 25년도 전혀 예상을 못했.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전혀 예상 안 했지만 올라왔고 미국 시장은 기대감이 커서 1월 달에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지만 조금 오히려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도 그 내용을 워낙 잘 알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성장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지금의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는 거는 어떻게든 좀 꺾어놓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그쪽에서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담들은요. 관세에 대한 얘기로 계속해서 불확실성을 높이는 게 미국한테도 별로 안 좋구나라는 거를 트럼프 행정부도 어느 정도는 좀 인지하는 시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이 보면은 관세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성장이 둔화돼도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보다 관세의 폭이나 그러니까 대상 국가죠. 관세의 깊이나 그러니까 네. 세율이죠. 네. 그리고 관세를 진행하는 속도나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감안했었을 때는 연준도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저도 좀 생각을 하는 게 그 뭐 당장 이제부터는 미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가 오릅니다 이런 말씀보다도 미국도 고금리와 강달러에는 장사가 없다.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고 가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 정도로만 코멘트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네. 분명히 장기 금리를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네. 거기에서 이제 혹시 연준하고 충돌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혹도 좀 있는데. 연준한테는요 기준금리는 안 건드리고 아마 양적 긴축 멈춰라 이 정도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질 거라고 봐요. 네. 근데 이제 그 연준 같은 경우도 좀 받아줘야 되는 게 명분은 있어요. 왜냐하면 부채 한도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부채 한도 문제가 걸려 있을 때 양적 긴축으로 밀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채권 시장에 그러니까 금융 안정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채권 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양적 긴축에서 속도 조절은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난번 의사록에 보면은 양적 긴축을 잠시 멈춰야 되나 해서 포우즈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예, 그 고민하고 있는 게 그 정도만 받쳐주면 되고요. 그럼 이제 10년 국채금리 내릴 수 있는 방법은 베센트가 솔루션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에너지 가격의 하락입니다. 네. 에너지를 증산해가지고 해결하는 거죠.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풀리면. 유가 떨어지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 그러면 이제 러시아산 에너지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게 해줄 수가 있겠죠. 러시아산 에너지가 막 들어오게 되면은 이란을 봉쇄할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실제로 그렇게 하고 예, 있고요. 그러면 이란산 원유가 안 쏟아져 나오더라도 이란을 봉쇄해가지고 이란을 봉쇄해도 에너지 가격이 안정이 될 수 있죠. 그러면은 방위비 문제를 조금 낮출 수가 있어요. 방위비 네. 이슈를. 네.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러시아하고 얘기해가지고 군비 군축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맞물리게 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재정 적자를 낮출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베센트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가장 그 10년 금리 낮출 때 가장 중요한 게 에너지 가격의 하락이다라고 해서 드릴 베이비들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죠. 네. 미국 현지에서도 생산하고 중동의 분쟁을 해결해가지고 원유의 공급을 늘리는 거. 네. 이게 일단 첫 번째 솔루션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금융 규제를 풀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은행들한테 국채를 살 수 있는 룸을 줘요. 그 SLR 규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복잡한 얘기가 간단하게만 이제 말씀드리면 은행들이 원래는 국채를 사는 만큼 자본 비율을 늘려야 돼요. 자본을 더 늘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은행들이 부담이 커져요. 근데 국채를 샀을 때는 자본을 안 늘려도 돼. 요렇게 규제를 완화해 줄 수가 있어요. 네, 자본으로 포함시켜 주는 거죠. 예, 그렇죠. 국채를. 일시적으로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미국의 은행들이 국채를 많이 살 수 있거든요. 네. 그럼 국채를 사는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국채 금리를 눌러줄 수가 있겠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스콧 베센트나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트럼프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게 에너지의 생산 늘리고 두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행에 대한 규제. 네. 연준이 했었던 트럼프 표현으로는 끔찍한 규제라고 하거든요. 네. 그 끔찍한 규제를 풀어줘가지고 네. 결국에는 이제 미국 국채 시장을 안정시키고 이를 통해 저금리와 함께 약한 달러 페어를 가져가려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성장을 유지하려는 게 큽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핵심은 미국이라고 해도 아무리 미국이라고 해도 고금리 강달러 페어는 부담스럽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담을 갖다가 완화하는 쪽에서 아마 솔루션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겠는가 뭐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한 거를 기초로 한번 우리가 한번 풀어보면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동안에 있었던 강달러의 흐름들도 완화되는. 네, 그렇겠죠. 예, 그렇죠. 실제로 미국 국채 금리가 확확 떨어졌었을 때가 피벗 기대 나오면서 달러가 다 약했어요. 네. 그래서 2023년에는 환율이 1,200원 초반까지도 내려갔었고요. 네. 예. 작년에도 미국이 금리 인하하고 국채 금리 내려왔을 때 환율이 잠시 작년 9월인가요? 1,307원인가 5원까지 내려갔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달러의 약세와 같이 움직이게 되죠. 네. 네. 아주 지금 환이라는 건 종합 예술 같아서 경제의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포함하고 있는 상황인데 큰 국제적으로 봤을 때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 변화가 엄청난 큰 변화로 지금 시작이 되는 시점에 환율의 대전환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네. 오늘 한 얘기나 이런 것들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여기에 적혀 있는 예. 거죠? 이제 오늘 말씀드렸던 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흐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 내용도 이제 상당 부분 좀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보다는 달러나 엔이나 금이 갖고 있는 어떤 중장기적인 긴 호흡에서의 방향을 좀 보려고 했어요. 네. 그럼 이제 긴 호흡으로의 미래의 방향을 보려면 지금의 현 주소뿐만 아니라 과거의 모습도 같이 알아야 되죠. 네. 참고로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 보면은 달러 원 환율 같은 경우는 원달러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원화만 좀 많이 흔들렸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일단 먼저 퀘스천 마크를 던지면서 시작을 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0년도 1월 1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이죠. 그때 원달러 환율이 1170원 정도 했어요. 네. 근데 지금 1430원이니까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냐. 네. 환율이 20%나 뛰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엔화 환율이요 90엔 정도 했어요. 달러당. 지금 150엔이거든요. 네. 그나마 강세로 전환돼서. 그럼 엔화는 거의 70% 올랐지 않습니까? 환율이.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1150원에서 70%면 1200원이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약세. 그렇죠. 그러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환율 한번 보시죠. 2010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리라와 터키 리라 대비 원화입니다. 네. 계속 빠졌죠. 워낙 강세예요. 네, 그렇죠. 그 그렇죠. 헤알 원화 보시죠. 그때 650, 700원 정도 했거든요. 네. 지금 한 250원 정도 합니다. 헤알 대비도 강해져. 그렇죠. 그럼 이제 바로 얘기 나오는 게 이거는 신흥국이고 왜 이런 나라랑 비교해? 이게 엔화죠. 원엔이죠. 네. 여기 보시면은 15.5가 1,550원이거든요. 네, 예전에 예, 여행까지 쫙 그렇죠. 네. 쫙 빠져가지고 지금 여기 850원까지 빠졌었죠. 두 번 850원 두 번 때렸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그나마 950원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원화가 지난 15년간 강했잖아요. 이런 통화들보다. 이런 나라들 말고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보면 어떨까? 네. 지금 원화, 위안화, 유로화, 엔화, 호주 달러, 파운드를 놓고요. 네. 2010년 1월 1일을 100으로 놨어요. 그럼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통화가 약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가 제일 약하냐? 엔화가 제일 약해요. 예. 그 밑에 뭐가 있냐면 유로가 있어요. 그 밑에 뭐가 있냐면 유로가 있고 파운드가 있고요. 호주 달러가 있어요. 네. 이 빨간색이 원화예요. 예. 우리나라보다 통화가 안정돼 있는 나라는요. 밑에 보시면 위안화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화가 달러 대비 엄청 뭐 한 30-40% 약세인 것 같아 해도 타통화 대비로 따져보면 주요 통화 15년의 장기를 봤었을 때는 최근 15년간의 흐름을 보면 타통화하고 주요 통화 대비 비교해 봤을 때 뭐 신흥국까지는 갈 필요도 없고 위안화 외에는 가장 강세인 통화네요. 위안화는 자유변동 환율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빼고 가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가정하면 그 이제 저걸 굳이 넣은 이유는
우리나라가 중국이 수출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위안화가 안정이 돼 있잖아요. 그럼 원화도 다른 나라 통화 대비 강세라도 가장 많이 사는 중국 통화가 안정이 돼 있으면 네. 위안화에 붙여가면 돼요. 네. 그러면은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는 원달러 환율이 900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엔화가 그때 700원 했어요. 710원까지 내려갔어요. 네. 그럼 우리 수출이 박살나야 되는데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그때 근데 조선 날라가고 철강 날라가고 했지 않습니까? 다 중국 수출이었죠. 예. 왜냐면 위안화가 강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뒷배가 있으면 네. 든든한 뒷배가 있으면 다른 쪽에서 흔들려도 문제가 없는데 예. 문제는 대중 수출이 지금 재작년부터 2023년부터요 31년 만에 대중 무역 적자입니다. 작년에도 아직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왔지만 아슬아슬하게 적자를 날 것 같거든요. 사실은 지금 이제 반도체를 자체 생산하기 시작하면은 무역 역조가 기조화될 가능성도 있죠. 작년 9월에 한국은행에서 낸 리포트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경제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그거 두 개를 보시면 좋은데 지역경제 보고서의 핵심은 200명의 CEO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한 게 있거든요. 예. 25년, 26년 우리나라 수출에 당신의 비즈니스에서 가장 힘드신 게 뭡니까? 1위가 트럼프의 관세가 아니에요. 네. 트럼프 관세는 진짜 하순이에요. 뭐가 제일 높냐면 중국의 과잉 생산. 중국의 과잉 생산과 저가 수출이잖아요. 그렇죠.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지금 중국의 기술력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냐? 대부분이 비슷하거나 거의 따라온 정도 네. 이렇게 찍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아니야 아직 차이가 많이 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따라와 있는 거죠. 네. 저 어제 신문 기사 보면은 그 내용이 사실은 그 반도체 기술 쪽에서도 아주 중요한 쪽 그 첨단 기술에 있어서 아직 차이가 있겠지만, 네. 이게 이미 역전된 것들도 많고. 레거시 쪽에. 예, 그렇죠. 레거시 아날로그나. 쪽에. 예, 아니 그건 저보다 훨씬 잘하실 거지 않습니까? 보셔도 우리가 유리하다는 말씀하시기는 쉽지 않으실 거잖아요. 네. 객관적으로.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이 지금처럼 중국 때문에 힘든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이어질 것 같냐? 향후 1, 2년, 향후 3, 4년 대부분 다 forever 여기 찍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네. 바뀌는 거죠. 네. 그럼 향후에 우리나라 중국 수출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대중 무역 적자가 일시적인 거냐 아니면 이게 네. 추세적인 거냐의 문제죠. 그러면 어쩌면 지난 20년 동안은 우리가 대중 무역 흑자 때문에 달러를 엄청 벌었기 때문에요. 네. 이게 우리나라 환율에는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었던 요인이 될 수 있는데 네. 그게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책에서는 적고 있어요. 그게 네. 이제 달러 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달러가 어떻게 움직이게 되냐. 중국 없는 세상, 대중 무역 흑자가 없는 세상에서는 네. 그게 일단 첫 번째 주제고 두 번째는 엔화가 네. 아베노믹스 이후에 그게 2012년이니까요. 지금 2025년이니까 13년 동안 엔화가 약세였거든요. 네. 과연 일본 엔화는 계속해서 약세를 이어갈 수 있겠는가? 그럼 여기서 추세의 변화라는 게 가능할 수 있을까? 네. 저는 가능할 것 같다는 얘기를 담고 있어요. 다만 그 담아갈 때 강세 전환에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조건들을 감안해서 엔화에 접근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담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지금 금이 굉장히 핫하지 않습니까? 예. 당장 내일 금 가격이 오른다, 모레 금 가격이 오른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금이라는 게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고 가시는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담아보면서 네. 굉장히 긴 호흡에서는 우리가 금을 어떻게 접근하면 좋으냐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곽도기 부장님은 기억하시겠지만 워낙에 옛날부터 금은 꼭 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계속해서 드려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주장은 아직도 유효하다는 거고 근데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내일도 오르고 모레도 오르고 에브리데이 오르고 이런 말씀이 아니라 네. 금이라는 자산이 갖고 있는 특성이 뭔지를 보면서 우리가 긴 호흡에서 금을 바라봐야 되는 방법들 그렇게 해서 달러하고 엔하고 금에 대한 얘기를 이 세 가지를 좀 바라본 게 네. 환율의 대전환 이 책에서 좀 다루고 있는 주제입니다. 아 지금 진짜 대전환 시점에 대전환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네. 진짜로. 근데 저도 환율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일본 지금 소비자 물가지 4% 나왔어요. 네. 멈출 줄 알았는데 이제 미국처럼 이제 잦아들겠구나. 잦아들기는 그냥 4%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50년 금리하고요. 네. 일본 40년 금리하고 똑같아요. 지금. 네, 2.54로. 딱 0.01% 그러니까 0.1bp 차이 나요 지금. 네. 0.2bp 차이 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50년하고 미국 40년하고 일본 40년하고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금리 보면 1년 동안 파축지세예요. 지금 10년물은 퍼센테이지로 따지는 건 아니지만 100% 넘게 올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금리 커브 보시면 스티비 완전히 플랫이거든요. 네네네. 일본 금리 커브는 스티비예요. 네. 엄청난 스티비. 딱 이렇게 붙어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20년으로 중국은 이미 넘겼고요. 네. 지금 이제 장기 영역에서 이 스티브에서 이 끝쪽 네. 부분은 다 넘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앞쪽 부분도 근데 앞쪽 부분은 일본이 이렇게 누르고 있어요. YCC라는 걸 해왔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네. 앞을 누르고 있어서 이쪽이 단계 튀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엔화가 버티는 거거든요. 네. 사실. 근데 이제 얘도 지금 부담을 느끼겠죠. 상당히 큰 변수가 되겠죠. 금융시장에. 이 일본의 이 금리 변동성이. 그러니까 아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작년에 예고편을 봤지 않습니까? 판도라의 상자를 열면 함부로 열면 어떻게 되는지를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함부로 열었다가는 모든 정책을 다 반대로 돼가 마야 되거든요. 그럼 열 때 어떻게 여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혹시 군대 때 야간 행군 해보신 적 있죠? 훈련. 아니요. 죄송합니다. 공부를 해봤어요. 아, 그러신가요? 야간 행군 하면 되게 이거 뭐 하고 있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러고 가요. 이러면서 가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진짜 그냥 이렇게 하죠. 여기가 암실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바닥에 제가 이 방 들어오는데 막도희님이 그러시는 거죠. 저한테 바닥에 앞정 5개 있다. 한 다음에 저 맨발로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걷겠습니까? 성큼성큼 걸을 수 있을까요? 못 걷죠. 못 걷죠. 그러면 슬슬 이렇게 걸을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일본도 그렇게 움직이겠죠. 네, 그러겠죠. 예,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엔화가 확 뛰어가지고 965원을 한꺼번에 찍으니까 그날 엔화 965에 사야 된다고 하시는 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 960원이거든요. 네. 아무도 산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엔화가 좌충우돌 하면서 아우 헷갈려 정신 사나워 네. 안 쳐다볼래. 근데 어느새 올라 있고 일본이 원하는 엔화의 강세 방식이 그런 겁니다. 네. 아무도 관심 없고 나는 엔화 강세 만들고 싶고. 강세 안 만들면 못 살지. 못 지금 살죠. 이 시계로인가요? 총리? 네, 20화 시계로죠. 시계로 계속 떨어져요. 지지율이. 예. 뭐 트럼프 만나고 와도 소용없어. 아마 그래서 저도 이제 책에서도 다루고 있지만 엔화에 대한 방향성 그런 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네. 좀 같이 좀 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책은 여러분이 읽으시면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 여러분의 경제 수준이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환율까지 접근한다는 거는 그 경제를 막 공부하시는 분에게는 뭐 조금 차원이 더 깊은 차원이기 때문에 나의 경제적 상식과 지식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신 분은 우리 오건영 단장님의 신간 환율의 대전환 이것을 읽으시면 확실하게 세계 금융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였구나. 내가 모르는 세상이 이렇게 펼쳐지는 거구나. 내가 세상에 대해서 좀 더 알았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의 오건영 단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네, 함께 하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